시작할까요? 예. 오늘 농담 진담 오늘의 주제는 토양 관리 그 중에서도 12처방서에 관한 겁니다. 토양 관리 하려면 당연히 토양 검사해야 되고 아마 지금 농부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거 해석하는 방법 이거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영직 박사님 모시고 12처방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현재는 제가 귀농에서 그 옥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귀농한 지 이제 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각 지역 기술센터에서 이 12처방서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강의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모시게 됐고요. 그 농사 짓는 품목은 지금 네, 어떤 포도를 하고 있죠. 네. 규모는 2,500평? 2,500평 네. 시설. 네, 그렇죠? 시설 포도만. 예, 네. 알겠습니다. 유기농입니까? 예, 유기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양 12처방서의 해석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화면 틀까요, 그거? 예, 예. 12처방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 누르고 자, 네. 볼까요? 그 우리가 농사 짓기에 앞서서 보통 이제 그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사실 이 12처방서인데 친환경 하시는 분들, 뭐 무농약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그 하나의 뭐 서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관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앞서서 이거를 준비해야 내년도 농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12처방서가 나오더라도 이걸 이제 서류의 하나로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인증 신청할 때 이제 구비 서류니까 그렇죠. 그냥 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제출하는 서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처방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뭐 100%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의미나 그 토양의 상태들을 내가 내 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요새. 그 농가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가 이 처방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요. 지금 12처방서 샘플을 하나 띄워 놓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글씨가 사실은 보는 분들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안 그렇죠. 보일 수 있어요. 네. 이 처방서의 지금 구성을 먼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토양 검정 결과 나와 있는 산도, 그 다음에 유기물, 유인산,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여기 서류에서 두 번째 있는 네, 네모 안에 이제 칼라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들어있는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도 저 수치 때문에 그리고 저 용어들하고 단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의미를 이해를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산도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유 소장님도 집에 그 자녀분이 있죠? 네. 네, 물론 이제 많이 그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젓갈질이 이렇게 가요. 그죠? 그렇죠.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근데 우리 작물들 같은 경우도 사실 농가가 그 잘 밥상을 차려줬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잘 차려진 상황에서 그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렇게 양분을 흡수한다면 편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작물 생육 상태가 좋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편식하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산도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키우는 우리 밭에 있는 작물들이
편식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음.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산도다. 음. 자, 그 왜- 말은 쉬운데, 네. 그러니까 그 기제는 아직 이해가 안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량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량원소. 질소인산가리. 예, 예. 네, 그건 뭐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네. NPK. 그렇죠, 이렇게 부르는 NPK. 거지. 이 NPK가 사실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음. 그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산도가 맞지 않으면 음. 우리 작물이 넘어갔는데. 예, 다시 돌릴까요? 예, 돌려주세요. 예. 작물이 편식을 하게 돼요. 예. 그게, 예를 들어서 토양이 산성화 쪽으로 치우쳐진다. 음. 그러면 우리 작물들은 다량 그 원소인 질소인산 가리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미량 원소인 중금속이라고 하는 뭐 철, 알루미늄, 구리, 망간, 아연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산도가 알칼리화되어 간다 하면 그 알칼리화되는 속에서 마찬가지로 질소인산가리 흡수율은 적어지고 칼슘이나 몰리브덴 같은 부분을 많이 흡수하는 아. 그러다 보니까 편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도가 낮아도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대량 원소 흡수율이 낮아지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그 산도가 우리가 이제 중성범위라고 하는 범위가 있는데 여기 12처방서에서는 6.0에서 6.5를 적정 범위라고 해놨는데 중성 범위라고 하면 6에서 7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요 범위 안에서는 다량 원소뿐만이 아니라 미량 원소들도 필요한 만큼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입맛이 아주 최대가 되는 작물의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흡수하고 다량 원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렇구나. 그게 벗어나는 순간 예, 편식을 예. 하게 되죠. 아, 네. 이게 그런 것 같네. 사람도 보면 몸이 안 좋을 때 입맛 떨어지고 그렇죠. 별로 뭐 이것저것 다 생각 없고 네. 그냥 뭐 대충 때우고 싶잖아요. 네, 그냥 네, 네. 진짜 막 안 좋을 때는 그냥 물에 밥 말아 먹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네.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작물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생육에서 벗어나는. 예. 그래서 뭐 결핍 증상이 나오거나 또는 과잉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과잉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적게 먹어서 결핍 증상이 나오는. 예. 그래서 우리가 산도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선 내 작물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앞에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그래도 한번 예.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요 맨 앞에 있는 그렇죠. 요 산도. 요 산도를 말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뒤에 한번 그 사진을 자료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요게 이제 네. 보시면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뒤쪽에 이제 자료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화면이 이제 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그 빨간 박스로 해서 6에서 7 그 산도 범위를 예, 빨간 중간에, 박스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중간에 이렇게 지금 보이죠? 여기 쭉 따라서 있는 네네네. 그거 말하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는 대체로 많이 먹어야 하는 이제 질소인산가리,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그 불룩하게 되어 있죠. 이게 양분의 가급 상태예요. 그러니까 양분을 잘 먹을 수 있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양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화면을 보실 때 이제 4.5 쪽, 산도 쪽으로 가면 알루미늄이나 철, 망간, 아연 이런 것들 미량 요소이면서 아주 극히 적게 먹어야 되는 애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과잉으로 먹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뿌리에서의 어떤 그 유해한 그 독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질소인산가리 같은 경우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빈약하게 자라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7.0을 넘어서 8.0으로 가는 알칼리화되는 토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칼슘이나 몰리브덴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나머지는 적게 먹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식물의 생육이 저해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처방선을 보면 내가 올해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주는 양분을 우리 작물이 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pH가 진짜 중요하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이 있어요. 유기물. 그 소장님 유기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기물 하면 떠오르는 거야? 네. 탄소. 네. 또 까만색. 까만색. 네. 또 뭔가 유기물 하면 떠오르는 거? 퇴비. 퇴비. 그렇죠. 퇴비. 우리 농업에서 유기물 하면 퇴비죠. 그죠? 자, 근데 이 퇴비, 이 유기물에는 숨겨진 비밀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사실 유기물 가지고서 두세 시간 이야기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퇴비를 유기물이라고 그 산수에서 보면 등호가 있죠. 이퀄 등호.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선을 그을 수 있어요. 퇴비가 유기물이면서 유기물이 퇴비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네. 퇴비는 유기물인 게 맞아요. 유기체죠, 어쨌든. 그렇죠. 유기체죠. 그런데 이 처방서에서 그 분석돼서 나온 저 유기물은 내가 퇴비를 지금 당장 많이 집어넣고서 토양에 섞은 다음에 그거를 떠다가 기술센터에 맡겨도 그 유기물 함량이 같이 안 나와져요. 그러면 지금 농사 짓는데 이제 친환경 인증 받는데 유기물 많이 나오고 싶어. 그래가지고 퇴비를 잔뜩 집어넣고 토양을 검사를 해. 네. 그래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퇴비의 종류에 따라서는 소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내가 오늘 포대퇴비를 이제 사다가 집어넣고 경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분석을 맡기더라도 저 수치대로 안 나와요. 더 높아지지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유기물은 맞아요, 퇴비가. 그런데 저 토양에서 검출되는 유기물은 1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어느 정도 분해가 돼서 토양 상태에서 검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퇴비가 완전하게 토양 내에서 유기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넣은 퇴비는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토양에서 유기물로 검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 숫자는 결국 작년에 내가 썼던 퇴비가 토양에서 유기물로 분해가 돼서 검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분해가 돼서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분해가 돼서 부식질이 풍부해진 퇴비가 있다면 얘들은 집어 넣으면 넣을수록 유기물 함량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2탄이라고 하는 자재가 있어요. 2탄. 2탄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늪지대나 습지대에서 갈대가 계속 올라왔다가 죽고 올라왔다 죽고 해서 하나의 이제 토양층을 형성한 그거를 이제 보통 채구를 해서 포장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걔들은 거의 이제 부식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퇴비가 아주 마지막은 아니에요. 부식도 다 분해돼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탄소나 수소나 산소로 분해되기 이전에 부식질의 상태, 요 상태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넣으면 넣을수록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때는 그해 바로 넣어도 그렇죠. 효과를 보는 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유기물도 있고요. 그런 부식질에 가까워진 이탄과 같은 유기물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포대퇴비 형태의 퇴비도 있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이 포대퇴비 형태의 퇴비들은 주로 이제 톱밥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유기물 함량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그 25% 유기물 함량 중에 약 50%가 약간 넘게 그래 50%로 보는데 그 정도가 토양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kg의 퇴비를 줬다. 그 중에 25kg는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의 절반인 12.5kg 정도가 내년에 토양에서 유기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기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유박. 유박 아시죠? 유박 같은 경우 유기물 함량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엄청 낮을 것 같은데. 아니,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70에서 80%예요. 어이구. 자, 그런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1년 있다가 유기물이 얼마나 남냐? 100kg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3kg에서 4kg
요 정도만 남아요. 100kg를 3, 줬을 때. 4%가 남는다. 그렇죠. 3, 4%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 100kg를 줬다고 하면 또 3, 4kg가 남는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일반 축분 퇴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0kg를 주면 한 12.5kg가 남아요. 자, 특이하죠. 그러니까 유박 그 자체는 유기물 이 맞아요. 함량이 많은데 예. 토양에 들어갔을 때 분해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기물로서는 효율이 되게 낮은 거네. 낮죠. 유기물로선 낮지만 얘들의 역할은 뭐냐? 음. 그 화학 비료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질소 인산가리. 그중에 어. 질소가 보통 4에서 한 5%, 뭐 많게는 혼합 유기질 같은 경우는 뭐 7, 8%가 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유박 안에 있는 유기물들은 분해가 되면서 질소로서 환원돼서 작물한테 양분으로 공급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양에서 말하는 유기물로 남는 것은 아주 저조하다. 자, 그래서 이 농가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유기물 함량이 높은 자재라고 해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인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상식이다.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분해돼서 양분으로 이용되고 남는 유기물이 적은 그렇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유박이고 퇴비는 양분은 적어요. 예. 1톤당 예를 들어 뭐 우분 1톤당 질소는 3kg.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면 0.3%밖에 안 돼요. 진짜 작네요. 예, 적은데도 불구하고 토양에 남는 유기물 함량은 뭐 한 50% 정도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많이들 오해들을 하세요. 유기물 함량 때문에. 근데 각 원료가 갖고 있는 유기물 함량은 소모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토양에 남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 사용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유기물을 높이겠다라고 하면 유박을 넣기보다는 다른 퇴비. 종류의 그렇죠. 퇴비를 넣어야 되고, 근데 유박은 뭐 유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이제 질소 인산 칼리 같은 이제 그 다량 원소 예.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맞겠네요. 네. 유박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 그래서 유기물 토양의 유기물을 높일 수 있는 자재들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톱밥이나 우두칩.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발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토양에 들어가면 또 CN율이라는 또 어려운 부분에 네. 봉착합니다. 예. 그래서 탄질률, 그렇죠. 탄소와 질소의 비율. 그렇죠. 이 네. 탄소와 질소의 비율에서 탄소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그걸 이제 숫자적으로 뭐 3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0보다 높아지면 질소기아라는 부분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질소가 이제 기아 상태 부족해진다. 왜냐하면 이 들어간 탄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 증식을 시작하는데 이때 작물이 먹어야 될 질소를 빼앗아 먹으면서 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질소기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주고 발효를 시킬 때는 사실은 탄질률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뭐 톱밥만 발효시킬 게 아니라 톱밥에다가 아까 얘기한 뭐 유박류 이런 걸 질소원으로 넣어주고 해서 발효를 시켜서 안정화시켜주면 토양 내에 엄청난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좋은 양분도 적정히 공급하고 그렇죠. 유기물도 높이고 네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써야겠네요. 네, 골고루 유박도 써야죠. 쓰면서 다른 유기물 소스를 넣어야겠네요. 맞아요. 이게 그 쉽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기물을 왜 높여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유기물은 토양에 들어가서 퇴비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부식질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식질은 표면에 마이너스 기를 가져요. 음전하를 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음전하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토양에 집어넣는 많은 비료들 성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양이온들이 있어요.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죠? 그 다음에 뭐 나트륨도 있고 수소도 있어요. 그리고 물도 있어요. 물은 뭐 양이온은 아니지만 양극성을 갖고 있는 수소 원자 2개의 그 플러스기를 갖는 것하고 이제 산소 원자 하나랑 결합돼 있어요. 물은 이 유기물들은 양이온하고 물을 같이 가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양이온은 사실은 돈이에요. 돈. 우리가 써야 될 비료. 그 비료들을 가두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가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작물이 커나가면서 뿌리가 이제 그 부식질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수분하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기물로부터. 유기물 자체가 양분은 아니지만
유기물로부터 그러한 이제 양이온이나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밥그릇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저는 유기물에 담겨 있네. 유기물이 많아야 밥그릇이 많아야 밥을 많이 담아 놓는. 그렇죠. 저장해 놓을 수 네. 있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토양 속에 있는 은행이다, 보물 창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기물이. 예, 유기물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 그 유 소장님도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그 혹시 주식이나 뭐 이런 거 하세요? 말아먹고. 아, 그래요. 끊었습니다. 말아드셨구나. 예. 토양에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말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 예, 저는 농가분들, 우리 생산자들은 토양에 투자해야 된다. 유기물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하는데 투자도 이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 마냥 토양에 아주 오래 남는 양분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뭐 톱밥이나 뭐 칩이나 또는 파쇄목, 산을 개간하고 나면 이제 파쇄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은 운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이제 선뜻 그 비용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계획적으로 나는 올해는 이걸 구해서 한 2, 3년 정도 발효시켰다가 토양에 쓰겠다. 그리고 올해는 당장은 뭐 축분 퇴비를 어느 정도 쓰겠다. 이러한 것들을 투자 구상을 해야 돼요. 유기물 투자에 대한 구상. 그러네요. 포트폴리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정 이제 유기물을 급하게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뭐 2탄 같은 자재를 구매해서 또 겸해서 오래 남는 유기물하고 겸해서 같이 쓰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농업인이라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계획도 토양 12 처방서를 보고 그렇죠. 자기 토양의 이 수치들을 한번 보고 플랜을 세워야 그럼요.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유기물 함량을 딱 보고서 내가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1년차, 2년차, 3년차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2탄을 네. 왕창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렇죠. 유기물 쑥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넣으면 넣을수록. 예, 제가 우리 밭에서 여러 차례 시험을 해본 결과 눈 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적정선이 있겠죠. 뭐.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 그건 손실이 되는 거겠죠.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하죠. 쩐의 손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내 경제성에 그 허락한 한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어 있는 비밀 유기물은 그래도 유기물 한번 비춰주고 네네 두 번째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유기물. 네. 이게 원래 유기물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줄이면 이 유기물은 토양 내에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뇌와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토양의 여러 가지 이화학적인 요소들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장하는 그릇이나 은행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종하는 역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시면 자,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또 다른 산업, 미래 산업이 됐든 기간 산업이 됐든 투자해서 자꾸 재산을 불리겠죠. 물론 이제 유기물은 뭐 재산을 불리는 역할은 못하지만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토양 내에 있는 그 양이온이나 음이온,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급격하게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그걸 흡수해서 완충해주는 역할. 그래서 모든 걸 조절해주는. 저는 그래서 토양에서의 그 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인산부터 뭐 마그네슘, 전기전도까지 다 이 유기물하고 연동이 다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산도도 유기물이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산도보다 유기물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죠.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데 막바로 유기물을 토양에서 막 교체를 하려고 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토양은 서서히 변화를 주어가면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정화 능력 또는 뭐 회복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꾸준히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플랜을 세워야겠네요. 너무 많은 비용을 주어서 이렇게 이제 유기물을 한 번에 높이려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무리도 따르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의 안정화 기간
유기물별로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한 왕창 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투자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기물도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뒤에 다시 또 한 번 더 언급할 일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효 인산이 있어요. 인산. 세 번째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거. 자, 인산하면 질소 인산가리 그 중에 그 인산이에요. 인산은 혹시 왜 농업에서 인산을 필요로 할까? 인산을 왜 쓸까 하는 혹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 궁금증을 조금 가졌던 것 같은데 뭐 공부는 안 해봤는데. 그래요. 그냥 필요하다 정도는.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비료 3요소에 속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요하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뭐 그렇죠. 그런 네. 영양이라고 들었는데. 있죠. 네. 제가 항상 이제 다니면서 교육할 때 우리는 너무 앞서 나간 응용된 것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로 이제 접근을 하면 사실 이게 순수과학 쪽이거든요. 네. 작물의 생리 쪽으로 영양학 쪽으로 접근을 하면 나머지 모든 응용된 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인산은요. 인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인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면 인산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주 주된 목적이에요. 맞아요. 지구의 역사도 그랬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인산 중요해요. 인산은요. 에너지원.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원, 이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내 인산을 밑거름으로 전량을 주고 그로부터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인산 함량이 높아졌다. 그럼 에너지가 많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한자 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자 성어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벽시계에 배터리가 그 건전지가 1.5V짜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저 시계는 1초에 그 초침이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데 난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좀 빨리 움직이게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220V 연결하는 순간 시계는 고장나죠. 그죠? 자, 이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토양에 들어가면요. 이 인산이 만약에 많은 토양이다 그러면 주변의 질소들을 더 많이 흡수를 해요. 질소를 많이 흡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소는 각 세포로 들어가면 효소의 역할도 해주고 질소가 이제 단백질로 합성이 돼서 그 다음에 각 기관, 조직, 세포 안에 다양한 구조물들 이런 구조물들의 기본 재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소비를 많이 주면 몸집이 커져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인산이 그거를 가속화시켜줘요. 자, 그리고 에너지를 주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질소 흡수를 높여서 네. 식물이 영양 생장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생식생장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는 가는데 지속적으로 몸을 키우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열매 쪽으로 열매가 오히려 안 맺히겠네. 그렇죠. 열매가 오히려 부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인산은 사실은 적정치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그 토양 재배 토양은 50% 이상이 다 초과했어요, 인산을. 그 이유가 뭐냐면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 퇴비를 쓴 거예요. 퇴비 자체. 그렇죠. 우리가 토양에 가장 많이 넣는 게 뭐냐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자꾸 누르게 되네. 어떤 분은 질소를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질소를 300평당 몇 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톤 집어넣는 집은 없어요. 그죠? 몇백 킬로 그렇죠. 정도가 되겠죠. 근데 퇴비는 몇 톤을 집어넣어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퇴비예요. 그렇죠. 근데 그 퇴비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양계장에서 나온 또는 이제 그 개분이라고 하죠, 우리. 그죠? 그 개분. 닭똥에는 사실 인산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인산뿐만이 아니라 질소도 높고 그렇죠. 가리담 함량도 높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닭은
소화율이 50%밖에 안 돼요. 아, 양분을 그냥 배출하. 그렇죠. 반은 흡수하고 반은 버리고 소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하죠. 그래서 소똥이 양분이 가장 그렇죠. 맞아요. 적군요. 자,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야. 이제 보면 인산이 저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쓸 퇴비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산 많은 퇴비를 쓰지 마라. 그럼 인산이 함량이 높으면 닭똥은 쓰면 안 되겠네. 그렇죠. 예. 보통 예전에 이제 과수들이 수세가 약해지고 그러면 개분을 엄청 많이 썼어요. 닭똥을. 예, 그 닭똥을 많이 쓰면 그 양분 함량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지만 인산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그 함량이 토양의 함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유효인산 곱하기 3에서 5를 하면 그게 내 토양에 남아 있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유효인산은 아니고 고정된 것까지 합쳐서 인산의 총량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인산은 되게 재밌는 게 중성 범위 안에서는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산성으로 가면 요 인산이 좀 박쥐하고 같아가지고 철이나 알루미늄, 아연 이런 애랑 꼭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불용화된다, 고정된다라고 예,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칼리 토양으로 가면 알칼리 토양의 주범은 사실은 칼슘 쪽이에요. 석회. 그 칼슘 성분하고 꼭 붙어가지고 또 고정이 됩니다. 결국 또 산도하고 연결이 되네요. 다 연결이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유효인산, 그러니까 인산의 흡수율을 높여주려면 중성 범위로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산이 높아지지 않게끔 내가 퇴비를 선택할 때 인산이 내 밭에 너무 초과했다 그러면 우분에 가까운 또는 톱밥이나 우두칩 이런 거는 인산이 별로 없어요. 이런 그렇죠. 쪽으로 선택하시라고 저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괜히 저렇게 이제 숫자를 써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이해하셨죠? 예. 인산은 내 토양에 쓸 퇴비의 종류를 알려준다. 자,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인산이 초과인데도 불구하고 12처방서 밑에 비료 추천량에 보면 인산을 얼마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서는 지금 제로가 추천량 됐죠. 제로인데요. 그렇죠. 이게 정상인 거죠? 지금 그렇죠. 여기 보면 적정 범위가 네. 적정 범위라는 게 이제 이 400에서 표에서 500 대. 이게 띠가 지금 빨간색 진한 거, 네. 그다음에 좀 연한 빨간색, 그다음에 흐린 빨간색 이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이 중에 네. 가운데 거 좀 그렇죠. 연한 빨간색이 적정 수치인데 여기도 보면 유인산이 살짝 초과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산 비료 추천량은 영이 되죠. 0으로 돼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상인 건데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분명히 그 적정치를 훨씬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주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기물 함량이 적을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 있냐면 인산은 봄에 뿌리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면 흡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영양원이에요. 그런데 토양에 있다고 하더라도 온도가 낮으니까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더 넣어주게끔 설계를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책에. 근데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의 뿌리는 보통 한 지온이 한 10도에서 12도 되면 이제 그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그 기능들을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낮은 온도라고 하면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다가 충분히 있고 넘쳤는데도 지온이 낮고 봄철에 양분 인산 흡수가 안 되니까 더 넣어줘라라는 것은 인산을 토양에 더 많이 축적하는 것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치를 넘어섰으면 넣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용하는 여러 자재에 또 인산이 또 조금씩 들어있어요. 넣지 않으려고 해도 유기질 비료 유박에도 인산이 들어있어요. 있겠죠. 네. 그리고 퇴비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인산이 적은 퇴비 쪽으로 선택해서 넣으시는 게 맞고 일부러 인산질비를 넣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초과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토양이 대부분 인산이 인산은 이미 많이 초과했어요. 초과했다. 많이 50% 이상이. 예. 초과가 그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안 좋은 거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인산 가용화균이라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가장 보편화된 게 유산균. 유산균. 네, 유산균을 통해서 인산을 어느 정도까지 그 분해해서 그 식물이 또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산이 초과했으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인산들을 미생물을 통해서 더 녹여준다? 그럼 더 많아질 것 같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생물들도 예. 에너지원으로 인산을 써야 돼요. 아, 그래서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네. 다양하게 이제 그 증가가 되면 이 인산들도 자연스럽게 유기태로 전환돼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토양에서 작물로 이행되는 양들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미생물상을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고 유산균을 꾸준히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생육에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아, 결국 앞에 나온 산도 유기물 뭐 다 연결되어 있네. 다 연결돼요. 미생물이라는 것도 이제 유기물이 그렇죠. 필수니까. 맞아요. 네. 어. 그 유기물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미생물의 먹이로서 미생물을 잘 키워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 그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인산으로 가서 인산을 함량을 낮춰주려면 인산이 덜 들어있는 적은 퇴비를 쓰고 유산균이든 바실루스 같은 균들, 바실루스도 인산을 바실러스, 네. 유산균 뭐 그렇죠. 이런 종류의 거. 다 인산을 가용화시켜주는 균들입니다. 자주 애용하는 상품이 혹시 있어요? 저는 이제 유산균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느 네. 회사죠? 특정 회사를 거론해도 되나요? 뭐 되죠, 뭐 다들 네. 하던데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저 이제 흑살림에 아, 있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거기 연구원 출신이라 아, 사실은 그래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생각해서 액비화 시켜서 다량으로 넣는 작업들을 오케이. 많이 해왔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가리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가 있는데요. 예. 요 친구들은 되게 재밌어요. 요거 네. 근데 얼마나 걸려요? 요거는 한 15분? 15분? 네. 해봅시다 그럼. 네. 어쨌든 뭐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예. 의미를 이해를 시켜주는 거니까. 예. 이 가리칼슘,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양이온이에요. 토양에서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고 작물이 그리고 이 양이온들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 작물한테 해를 주기도 하고 또 작물한테 도움을 주기도 해요. 양분으로서.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가리칼슘, 마그네슘은 이제 양이온이다 보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길항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항 관계. 서로 대립 관계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예. 깨졌을 때 이제 함량이 적은 녀석들은 못 들어가요. 작물한테. 그러니까 가리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을 저 숫자로 보시면 0.8, 5.0, 1.5 요게 이제 그냥 비율로 보시면 돼요. 범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저게 비율의 관계다. 그렇죠. 네. 이 0.7대 5 5대 대 1.5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식물체 안으로 이 양분들이 흡수가 되는데 어느 해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지금 있는 것처럼 표를 한번 보시면 1.76이에요. 원래는 0.7인데 그 적정 그 비율이 그러면 몇 배 정도 증가했냐면 약 2배 좀 넘게 증가했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에 이 처방서 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칼슘을 보면 칼슘도 5를 기준으로 하면 2배가 좀 넘죠.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2배가 좀 넘죠. 아, 네. 이거는 적정하네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저 절대적인 수치로 보지 말고 적정 그렇죠. 범위라고 하는 것을 비율로. 세 개,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 세 가지는 비율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율 관계는 적정 범위에 나와 있는 앞 숫자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0.7대 5대 1.5인데 현재 이 처방서 상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한 2배를 살짝 넘는 범위씩을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적정하네요. 적정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마그네슘이 그대로 1.5고 나머지들은 저렇게 2배씩 증가했다. 그러면 그 해에는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중요하다. 비율이 이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군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두 번째 나와 있는 유기물 있죠. 예. 유기물 함량이 5 이상을 넘어서잖아요. 예. 그러면 저게 아무리 불균일하게 나오더라도 결핍 증상이 발생하지 조정해 않습니다. 주는구나. 네. 아까 말한 맞아요. 두뇌의 역할. 네. 그래서 얘들이 필요한 만큼을 작물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신기하네. 필지에서 예. 비율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물 함량이 높아서 결핍 증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 아, 20년 가까이 아. 관찰을 해왔고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아,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게 사실은 가장 아, 중요하다. 예. 저 비율을 맞추려면 12처방서에 얘기를 해줘요. 저 보시면 그 칼륨 같은 경우는 칼리지를 비료해서 염화칼리나 황산칼리로 이만큼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세요라고 표현이 돼 여기 있어요. 아래에 그죠? 나와 있는 표. 그렇죠. 그거죠? 네. 자 그리고 예. 칼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른쪽으로 비춰보면 소석회하고 석회고토가 예. 나와 있죠. 그렇죠. 저기서 얼마큼 넣어주세요라고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렇죠. 여기는 지금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알칼리가 중성 그 범위보다 조금 벗어났지만 예. 어쨌든 칼슘이 필요 없다. 왜냐? 음, 저 가리 칼슘 마그네슘에서도 비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음. 칼슘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준 거죠. 자, 그런데 마그네슘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봤죠. 예. 알아봤더니 마그네슘 함량을 저 숫자 2를 높이려면 황산고토라고 있어요. 설포마그라고. 황산고토. 예. 황산고토를 300평당 그러니까 10아르당 150kg 정도를 넣어주면 저 숫자 1이 올라가요. 예. 그 비율로 해서 저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설포마그. 예, 설포마그, 황산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그것도 그 이제 상품이 있죠. 어디 있겠죠? 설포마그라고 하는 게 이제 상표명으로 되어 같은 있죠. 아까 그 같은 회사에 있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다른 알아보시고 예, 이제 저 남의 찾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 무슨 회사에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비율이 중요하고 비율이 맞지 않으면 애써 그거를 맞추려고 하기보다 물론 애써서 맞출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유기물 함량이 5에 가깝다. 5%에 가깝다. 저기는 지금 천분율이라 40으로 되어 있지만 예. 퍼센트로 환산하면 4%예요. 예. 근데 5에 가까워지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라도 예. 다 조절이 지금 되더라라는 방금 거죠. 그거는 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네. 유기물 수치 지금 40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네. 여기 단위가 보면 그램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퍼밀, 예. 천분율, 맞아요. 백분율이 아니라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이라고 부르는 천분율이니까 단위를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램 퍼 킬로그램이 아니라 퍼센트라고 적혀 있으면 요거는 4라고 적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네.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40으로 읽을 게 아니라 그냥 4% 이렇게 보시면 좀 네. 더 생각하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퍼센트를 읽어 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하나 붙여서. 자, 그래서 요 가리칼슘 마그네슘까지 알아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도도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이 전기전도도는 사실 가리칼슘 마그네슘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또 음이온인 질산 나트륨, 그러니까 질산태질소, 네, 질산나트륨이 아니라 질산태질소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양이온들 같은 경우 아까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해도 될 수 있고 양분으로 쓰일 수 있고 예. 해가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유기물 함량이 현저히 낮은 기준치 이하일 때, 그러니까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지면 저 가리칼슘 마그네슘은 떠돌아 다니면서 염류로서 지나가는 식물 뿌리한테 물을 탈취를 해요. 물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염류 장애라는 게 발생합니다. 예. 저 옆에 있는 전기전도도는 그걸 알아보는 척도가 되고, 그래서 2.0 이하가 되면 저건 이제 데시 시멘스 퍼 미터라고 하는 이제 전기 쪽에서 사용하는 이제 단위인데 그 이하로 나오게 되면 안전하지만 만약에 저거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염류 장애라는 게 발생을 시작을 합니다. 염류 장애. 예, 특히 이제 한낮에 증산량이 많을 때 수분이 토양에서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 염류 장애로 이어지면서 생육이 저조해지고 오히려 이제 뭐 입끝이 타거나. 염류 장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염이라는 그렇죠. 게 하나의 그게 양이온도 있고 양이온이 음이온도 염인 있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능력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온이 많으면 그게 전기로 통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 많이 통하게 되는. 과잉의 양분이 있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이온이라는 그런 염류가 많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수분 활용에 장애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염도가 높아서 수분 흡수가 안 된다거나 수분을 뺏기는. 뺏긴다. 이렇게 네. 양이온들한테 뺏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분을. 그러니까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자, 쉽게 오케이. 예를 들면 음, 우리 이제 가정에서 김장을 담궈요. 네. 배추에 소금을 뿌리죠. 네. 소금은 NaCl이에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네. 결합되어 있는 염이에요. 음, 우리 비료들도 똑같아요. 칼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칼륨도 마찬가지고 마그네슘도 다 염의 형태예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 있는 네. 형태. 자, 이게 이제 이 소금으로 예를 드니까 소금을 배추에 뿌려 놓으면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면서 물이 나오죠. 물이 빠져나오죠. 그죠? 그렇죠. 그 물은 배추 안에 있던 물이에요. 그죠? 마찬가지 토양 일종의 속에서 염류 장애하고 같은 같은 원리입니까? 거예요. 그렇죠. 절여지는 게. 아,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인 식물의 뿌리는 그 뿌리 안의 용액의 농도, 양분의 농도가 진해요. 식물보다. 이제 바깥에 토양보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물이 이 뿌리 안에 있는 염의 농도를 평행 똑같이 맞춰주려고 물이 안으로 이동해서 그 작용을 해요.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죠. 네. 그죠? 근데 반대로 토양 바깥에 염류, 그러니까 양분의 농도가 진하면 식물 안에가 그 양분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뿌리 안에 있던 물이 밖에 있는 빠져나오고. 농도를 양분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염류 장애가 발생하더라. 자, 그런데 또 하나 숨은 게 뭐냐면 저 유기물 함량을 퍼센트로 환산하고 네. 저 전기 전도도는 그대로 숫자로 DSM으로 보면 DSM 저 숫자로 그대로 했을 때 네. 유기물 함량이 숫자적으로 퍼센트가 뭐 한 5% 6%고 네. 전기 전도도가 뭐 4,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염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한 5 정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유기물보다 전기 전도도가 낮으면 돼요. 네. 오케이.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로. 예. 네. 지금 일단 여기 지금 이 처방서 상으로는 4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4. 단위 퍼센트로 바꿔서 그렇죠. 읽으면 이게 4가 되고 예.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2.5인가요? 2.6? 2.6인가요? 네. 그러므로 4보다 낮음으로 많이 낮죠. 이 경우에는 네. 이 경우에는 염류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2.6이라는 저 유기물을 제외하더라도 2.6은 예. 염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는 아니에요. 이 자체도 사실은 예. 낮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꽤 높다. 예를 맞아요. 들어 뭐 한 네. 3.5 정도 됐다. 그거보다 더 그건- 쓰셔도 돼요. 그거는 아무튼 3.5라고 하면 좀 과잉이잖아요. 네네. 전기 전도도가. 근데 다행히도 유기물이 5 이상이다. 5 정도 된다. 네. 그러면 그보다 낮음으로 그렇죠. 염류 장애가 발생하지 않더라. 발생하지 않더라. 약 1 이상만 차이 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유기물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아주 그러네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 표를 용어도 그렇고 단위도 어렵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뭐 머릿속에 기억해라 이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게 다 유기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쪽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이냐. 예. 이게 농사의 토양 관리에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그렇구나. 유기물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거 보면 인산하고 유기물 관계돼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이 비율도 유기물이 높을 경우에 이 조정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렇죠. 전기 전도도도 유기물이 그 아까 그 수치 비교 방법으로 네, 했을 네. 때 좀 높은 수치면은 또 조정 역할을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런데 산도하고 유기물의 관계는 아직 자, 안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산도는요,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네. 토양이 이제 산성화되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수소 이온이란 H 플러스. 그렇죠, H 플러스. 근데 유기물이 음이온을 띠다 보니까 가리, 칼슘, 마그네슘, 물뿐만이 아니라 수소 이온도 잡아줘요. 결국 관계돼 있군요. 그렇죠, 관계돼 있죠. 유기물이-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역시. 그래서 수소 이온은 사실은 왜 산도가 왜 중요하냐면 식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때 식물 표면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수소 이온 펌프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수소를 밖으로 빼내고 이제 밖에 있는 양분을 땡기고 하는 그 역할이 수소 이온의 역할인데 네. 이게 너무 많아지면 교란이 되는 거예요. 식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때 저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조절해 주느냐?
마이너스 기를 예 맞아요 마이너스 기를 띠는 유기물이 잡아서 예. 식물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도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기물이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게 여러 가지 얘기를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유기물의 가장 우리가 그 투자 전략도 세워야 되고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사실 유기물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아니, 그 어렵게 강의 안 하셨고 그래요. 아유, 알기 쉽게 잘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감사하고요. 네. 자, 뭐 오늘 이 정도면 전체 뭐 많은 이야기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유기물. 유기물. 네. 네, 유기물을 맞습니다.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한꺼번에 급속히 올리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렇죠. 투자 서서히, 전략으로. 투자 전략으로 서서히 높여 나가라.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시간이 다 됐어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쨌든 저 유기물이 높아지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비료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처방서가 예. 다음에 게 하나 더 있는데 예.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예. 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는 5%가 넘었어요. 유기물 함량이.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질소비료 추천량이 나오는데 그게 절반으로 다 줄더라고요. 아, 음. 결국 돈 버는 방법이네요. 돈 버는 방법이죠. 물론 이제 초기 투자는 해야 됩니다. 유기물에 대한 예, 초기 투자. 그렇죠. 그죠?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없이 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좀 빠뜨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오늘 이 문서, 이 처방서를 가지고 봤잖아요. 네. 그럼 이 농민들이 토양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양 어떻게 채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시간이 마지막으로. 간단히만 하시고 그래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초대해도 되나요? 그거는 제가 농- 이제 농담진단. 농사 네. 스케줄을 스케줄 보고 네. 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제가 간단하게 그 정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채취하는 시기는 고정을 하는 게 좋아요. 시기를. 오케이. 그래서 수확 1개월. 네. 작물별로 이제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확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논이든 밭이든 뭐 똑같이.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채취하는 위치는 가급적이면은 비슷한 곳, 그 고정시켜 놓는 게 좋아요. 예. 꼭 떴던 데는 아니더라도 그 옆에, 그러니까 고정시켜서 웬만하면 그 자리 옆에서만 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과수하고 그 과채류, 엽채류는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뿌리 깊이가 달라서 예. 과수류는 한 40cm 깊이로, 엽채류는 과채류랑 엽채류는 한 20cm, 그 정도만 채취하시면 되고요. 수도작은 수도작도 똑같아요. 그 표토 20cm? 20cm만 네. 표토로부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표토를 걷어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표토를 걷어내라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자, 아. 곧 제가 그것 때문에 예. 뭐를 만들었냐, 이 표를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10cm 간격으로 토양으로 들어갈 때 양분의 변화예요. 예. 자, 예를 들어 제가 근데 질문하니까 지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했어요. 네. 됐어요. 10cm를 걷어낸다고 하는 분도 있고 5cm 걷어낸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표토에 가장 많은 영양분이나 유기물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걷어내면 내 밭은 그만큼 예. 부족한 밭이 돼요. 예. 합리적이지 않죠. 실제 10cm에서 가장 많이 그렇죠. 활용되는데 그렇죠. 그걸 없애버리면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죠.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네. 채취 방법에 대해서는 다 된 건가요? 네, 왜냐하면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땅이 넓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pitch가. 네, 그럼 네, 어디 네. 하나 그냥 거기서 떠가지고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닐 이게 것 같은데. 여러 군데를 떠야 돼요.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이제 원래 예. 화면에서 이렇게 그 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한 밭이 300평 기준으로 한 5군데 정도를 잡는 거고요. 내 밭의 평균이 될 만한 지점을 잡는 게 제일 예.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가장자리에 치우치지 않고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퇴비가 살포되고 경운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곳 위주로 해서 5군데 정도를 5군데 정도. 300평 기준으로 가운데 하고 그다음 귀퉁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하면 우리 되겠네요. 주사위에 예. 5점 있는 그래 주사위 모양을 생각하면 되겠네. 네네네. 그렇게 그게 채취하면 가장 되겠다. 합리적이고 예. 지형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면 그것도 내가 균일하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으면 돼요. 채취 위치를. 그래서 너무 가장자리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양분 관리가 골고루 되는 곳
그런 곳 위주로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고 많이 뜨면 뜰수록 더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뜬다라는 것은 그 표본의 양, 그러니까 그렇죠. 5군데보다는 열 7군데, 10군데, 그렇죠. 20군데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구는 뭘 이용하는 게 좋아요? 도구는 뭐 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냥 예. 일반 삽. 그렇죠. 우리 보통 모종삽처럼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쓰는 원통형으로 돼 있는? 약간 반원. 그러니까 삽은 아, 널쩍하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예. 평평한데 모종삽은 그래도 조금 약간 굴곡이 더 많이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예전에 파이프를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토양을 채취하기도 했는데 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불편하고요. 차라리 네. 모종삽으로 둥글게 원을 아. 그리면서 아래로 아, 파내려가서 떠주는 게 가장 예. 효과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뭐. 자, 네. 우리 일단 마지막